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그리고 도덕의 계보 이 두 권을 큰 틀에서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체 자신이 말했습니다. 선악의 저편은 2000년에야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한 1886년 정도의 편지에서 자기의 책을 출간하고 나서 자기의 책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려면 약 100년 뒤에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늦게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선견지명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선악의 저편의 부제는 본인이 이 책을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자신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서평 내지는 자서전처럼 써놨습니다. 선악의 저편의 이 조그만 소제목은요, 미래 철학의 서곡이라고 본인이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 도덕과 새로운 미래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덕보다는 이제 그 기존의 도덕이 약 2000년 플라톤, 그리스도교,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니체 당시의 현대까지 이어지는 도덕을 데카당스하다, 퇴폐하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새로운 도덕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미래 도덕을요. 그런데 그게 2000년쯤에나 이해될 수 있을 거라 한 거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 우리로서는 한 20년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경에 익힐 수 있는 자신의 철학의 구상을 이 선악의 저편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습니다. 본인의 자비로 출간했다고 합니다. 도덕의 계보도 역시 자신의 돈으로 출판했다고 합니다. 많이 팔리지 않았고요. 읽혀지지도 않았답니다. 읽혀졌어도 잘 이해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저희들은 책세상에서 독일어판 이렇게 책상에서 21권으로 전집을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KGW 판이라고 하는데 문고판, 교우판 막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깊이 들어갈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저로서는 니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가 굉장히 지금 시대에, 그리고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미래 철학에 어울리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윤리로서 도덕적 사유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 책을 구성하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선악의 저편을 하기로 쓰기려고 할 때. 그리고 선악의 저편은 후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기의 현대성 비판을 다루고요. 이후에 자유정신의 문제를 다루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 도덕에 대한 비판 작업과 인류 미래에 대한 물음을 묻는 아침놀이라는 책, 진리와 여성, 영혼의 건강 문제, 몸의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영혼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즐거운 학문, 그 위버맨시, 이성, 자아 등을 다루는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의 이 문제의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주로 이 선악의 저편,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요,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 2권으로 나눠진 거의 같은 구성이 되어 있고, 너무나 인간적인 이 비교적 긴 서문과 9개의 주요 장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저편 역시 9개의 제목이 달린 주요 장으로 분절되어 있고, 기술 방식도 짧은 서론과 296개의 번호가 달린 아포리즘 형식의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절로, 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296개의 번호가 달린 형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없고 그냥 번호만 써놓는 거죠. 1 그리고 서술하고 2 그리고 서술합니다. 각 절에서요. 선악의 저편은 본인이 말합니다. 내 짜라투스라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의 주석서라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달아놨고요. 몸, 돼지, 디오니소스, 생명, 여성성, 건강, 자유, 지혜, 고귀한 덕, 위버맨시, 영원 회귀사상 등 짜라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문학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을 이 책에서는 한층 더 사색적으로 다루며 새로운 미래 철학의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덕을 비판하고 데카당스 내지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적 도덕이라고 비판하고요. 그리스도교
전통적 도덕이 곧 데카당스하다고 비판하고 새로운 미래 철학, 기존의 서양의 사회 방식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과 동시에 대안적 철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본인 자신도 위험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덕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가 위험한 책입니다. 특히 선악의 저편은 선과 악을 넘어서 있는 거죠. 선악의 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책이죠. 기존의 도덕과 그리스도교 도덕 내지는 칸트의 도덕 그리고 플라톤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고 용서할 수 없는 말들이죠. 서양의 전통적 사유와 형이상학, 문명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가진 위험한 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책이요. 이는 그리스도교와 서양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혹독한 투쟁 과정과 새로운 사유의 길을 내는 건설적인 작업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적 작업은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위험한 굉장히 터널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길을 낼 때 아주 위험한 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무서운 책이라고 니체 자신도 이 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책, 무서운 책이라고 이 사람을 보라에서는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로 현대성 비판과 현대과학, 그리고 현대예술, 현대정치를 다 비판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것, 시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 다시 말해 현대성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문제의식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현실적 문제들은 이 인간의 근원적 사회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형이상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형이상학의 문제를 언어철학적, 또 역사적, 심리학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니체는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성 비판의 문제를 형이상학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주체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주체 개념입니다. 근대에서는 거의 주체 개념이죠. 그 주체 개념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는 데카르트가 가정하듯이 하나의 이성적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대중의 미신 혹은 주체의 미신, 자아의 미신, 영혼의 미신이라고 보는 거죠. 주체란 충동과 정동의 내적 활동에 대한 이름일 뿐 하나의 원자와 같은 실체로서의 주체 또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니체는 주체의 문제를 철학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동시에 언어철학적 지평에서도 문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문법의 문제는 인간 사유의 문제이자 동시에 세계를 바라보며 해석하는 인간의 패러다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인간 자신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인도, 그리스, 독일 철학 사이에서 성립되는 언어의 유사성은 유사한 문법적 기능과 유사한 문법 철학을 낳게 하고 더 나아가 초지상적인 독단적 사유를 인간에게 전파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법에서 주어 개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우랄 알타리어권의 철학자는 인도 유럽 언어권의 철학자와는 세계를 다르게 보는 거죠. 응시하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니체는 관점주의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니체는 데카르트의 주체 개념과 전통적 형이상학의 의지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 무엇이 생각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나는이라는 주어를 그 무엇이로 바꿔서 그 무엇이 생각한다로 전환하는 거죠.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그 무엇이란 협소한 의식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나 니체가 짜라투트라에서 큰 이성이라고 말하는 몸의 이성 활동, 몸 이성 활동이라고 합니다. 큰 이성을 몸이라고 하거든요. 몸 이성 활동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에게 자아란 단순히 이성적 주체가 아니라 무의식, 정동, 충동 등과 함께 작동하는 몸의 활동에 대한 이름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전엔 정신이 중요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감각, 몸, 무의식, 정동, 충동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가 이 천박한 인간의 양상이라는 니체의 현대성 비판을 함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이러한 심리학적 또는 심층 철학적 논의는 그 이후로 그 후에 그로덱이나 루살로메를 통해서 프로이트 그 이드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락강에게도 락강의 정신 분석적 자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기도 한답니다. 니체는 어쨌든 형이상학적 근본 명제와 근본 오류를 현대 과학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는 서론에서 진리를 독단론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성의 비유화해서 설명합니다. 진리를 여성으로 설명하는 거죠. 진리란 순수 의지에 의해 추구된 객관성이나 과학성의 산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리학도 단지 하나의 세계 해석이며 세계 정리일 뿐 세계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양에서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해왔을 뿐 진리의 가치 문제, 그 해석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현대 예술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현대 예술인 거죠. 지금 현대 예술 말고요. 니체의 현대 예술에 대한 논의 역시 현대성 비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예술은 그 고귀한 취미를 잃어가고 있고 유럽 영혼의 위대한 소리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인간, 고귀한 인류를 양육할 영혼의 울림을 주지 못하고 협소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영혼을 치유해야 할 예술이 깨진 영혼을 만들어낸 작품의 진열장이 되고 고귀한 영혼 자체가 결핍된 대중도취적 아첨의 역할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치도 비판합니다. 현대 정치, 당시의 정치죠. 현대 정치에 대한 그 당시 현대 정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합니다. 니체는 문명, 인과나 그리고 진보라고 부르는 유럽의 민주화 운동의 도덕적, 정치적 배후에 인간의 태화라는 생리학적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평준화와 평범화라는 무리동물적 인간이 형성되며 고귀하고 보다 높은 인간 유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니체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맥락에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와 더불어 민족주의의 광기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본인의 매제입니다. 동생의 남편이죠. 매제 베른하르트 피레스타라고 매제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나서 아주 니체가 기독교 사회당 의장이었던 아돌프 스테커라는 이 군국주의 및 반유대주의와 완전히 일치된 자기 매제의 광신적인 애국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해서 역겨워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쨌든 니체에게 현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자유의 정신에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유의 정신에 인간을 육성하는데. 그래서 미래 철학자는 자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입법자, 칸트가 왔습니다. 입법자이자 자기 명명하는 자, 자기 명명을 하는 자, 자기가 명명하는 겁니다. 법도 만들고 본인이 명명하는 거죠. 자기를 극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오늘날 유럽에서의 도덕은 무리동물의 도덕이라고 좀 비하합니다. 무리동물 데카당스인 거죠. 도덕은 무리동물의 도덕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치가 무리 속에 매몰되고 평준화되어 자기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병든 시대적 본능에서 인간의 진정한 과제는 바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창조하는 거죠. 기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존의 가치가 데카당스하고 퇴폐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킨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는 선악의 저편에서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긍정하며 가장 대담하고 생명력 넘치며 세계를 긍정하는 인간의 이상에 새롭게 눈을 뜨는 개안의 훈련, 눈을 뜨는 훈련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니체 이 사람을 보라에서는요, 이 책의 궁극적인 의미를 가장 반현대적
인간의 유형인 귀족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뭐라고 써놨는지 서론을 이 이산화의 보라에서 본인이 써놓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저편, 미래 철학의 서곡. 한 장 A4로 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뒤로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년간의 내 과제는 미리 엄격하게 확정되어 있었다. 내 과제에 긍정하는 부분이 해결된 다음 차례는 부정의 말을 하고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그 과제의 나머지 반쪽이다. 즉 지금까지의 가치 자체를 전도해버리는 위대한 전투의 차례이며 결단의 나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 과제에는 그 자신의 힘이 강력해서 내게 파괴를 위한 손을 내밀어줄 사람들을, 나와 유사한 자들을 서서히 찾아보는 일도 포함된다. 이때부터 내 모든 작품은 일종의 낚싯바늘이다. 나야말로 낚시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고기들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절로 해놨습니다. 본인이 미래철학 서곡이라고 해놓고 2절을 써놨습니다. 본인이 낚싯바늘, 모든 작품은 낚싯바늘이라고 합니다. 그 낚싯바늘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물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소피스트들이 낚시꾼이라고 그러는데 낚시꾼에 잡히면 안 되겠죠. 근데 본인이 낚시꾼이고 낚싯바늘이라고 합니다. 이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1886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선악의 저편이요. 본질적으로 현대성에 대한 비판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비판은 현대 학문, 현대 예술, 심지어는 현대 정치마저도 제외시키지 않았으며 그 밖에도 현대적이지 않은 현대의 반대 유형인 고귀하고도 긍정하는 유형에 대한 암시 또한 포함하고 있다. 방금 전에 현대의 학문, 예술, 정치까지 비판한 걸 보았습니다. 후자의 의미로 보면 이 책은 일종의 귀족 학교이다.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었죠. 귀족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 귀족 학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정했던 것 중에서 가장 정신적이고도 가장 철저하게 상정된 귀족 학교 개념으로서 말이다. 이 개념을 견디어낼 수 있으려면 몸에 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경하는 것을 배우지 말아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이 시대가 긍지를 갖는 모든 것을 그런 유형과는 반대 것이자 거의 무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유명한 객관성, 고통받는 자에 대한 동정, 낯선 취향에 대해 굴복해버리는 사소한 사실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역사적 감각, 학문성 등이 그 예이다. 이 책이 짜라투스트라를 뒤따라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책을 생각나게 한 섭생법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섭생한다는 거죠. 섭생법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는 엄청난 필요성 때문에 나쁜 습관들이 들어버린 눈은 짜라투스트라는 차르보다 더 멀리 바라본다. 여기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우리 시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우리 시대, 우리 주변을 예리하게 파악하라고 강요를 받는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 특히 그 형식면에서 짜라투스트라를 가능하게 했던 본능으로부터의 고의적인 등돌림을 발견하게 된다. 형식과 의도와 침묵의 기술에서의 세련됨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고 심리학이 가혹하고도 무자비하게 뚜렷하게 구사되어 있다. 심리학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 책에는 선의의 가진 말이 없다. 다이나마이트니까요. 선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휴양을 취한다. 짜라투스트라가 했던 것처럼 선의를 허비하는 일이 어떤 휴양을 필요로 하는지 결국 누가 알겠는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잘 들어보라. 나는 신학자로서는 거의 말하지 않으니 자기 일의 끝에 인식의 나무 아래 뱀으로서 누워있던 것은 바로 신이다. 이게 구약성경이죠. 신 자신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일 끝에 인식의 나무 아래, 선악과 나무 아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 뱀으로서 누워있었던 것은 바로 신 자신이다. 신은 이런 식으로 신적 존재로부터의 휴양을 취했던 것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너무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악마라는 것은
제7일에 신의 한가로움에 불과한 것이다. 악마가 제7일에 신의 한가로움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악의 저편인데요. 굉장히 짧게 써놨는데 압축해놨는데 보면 볼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선악의 저편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장씩 읽어보도록 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인데요. 이 도덕의 계보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악의 저편, 미래 철학의 소곡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도덕의 계보, 여기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말로서 읽어보았고 이제 제가 한 절씩 읽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선악의 저편에 대해서 이렇게 산책했고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본인이 니체 자신이 쓴 미래철학 소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덕의 계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